차 세워. 강태준 회장의 불호령이 폭우 소리를 찢고 울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최고급 세단의 와이퍼가 필사적으로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그의 눈에 밝힌 충격적인 광경을 지워내지는 못했다. 운전기사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회장님, 긴급 주주 총회 시간이. 옆자리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태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 한복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2명의 소녀가 있었다. 20살이나 되었을까. 얇은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처참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들 앞에는 팔다 남은 국화꽃 바구니가 엎어져 있었다. 하얀 꽃잎들이 흙탕물에 엉망으로 지시겨져 마치 그녀들의 절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소녀들은 방금 출발한 검은색 승용차의 뒷모습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차에는 분명 도시의 암세포 같은 사채업자가 타고 있을 터였다. 제발,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동생이 아파요. 언니로 보이는 소녀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혔다. 태주는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태양그룹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저런 하찮은 길거리의 불행이 그의 눈에 들어오다니.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김 비서, 돈 몇 푼 쥐어주고 빨리 쫓아버려. 시야에 거슬리는군. 그는 다시 산더미 같은 서류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회사의 명운을 건 계약서, 배신한 임원들의 명단. 그의 머릿속은 오직 냉철한 계산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게 감정은 사치였고 동정은 약점이었다. 김 비서가 육중한 차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언니. 이마늘이 고개를 들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방금 멈춰선 거대한 검은색 차를 향해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향했다. 빗물이 눈물과 뒤엉켜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초라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어떤 형체가 드러났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 혜성이가 죽어가요. 그 목소리는 태준의 귀에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얼굴,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의 심장을 잿더미로 만들고 떠났던 바로 그 얼굴. 태준의 호흡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연. 태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이름이 새어나왔. 불가능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임서연.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여자. 그를 배신하고 그의 아이를 지웠다고 믿었으며 20년 전 교통사고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받았던 여자.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홀린 사람처럼 차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수트 위로 차가운 밤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녀를 향해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고통스러웠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저주인지 아니면 구원인지 알 수 없는 환영이었다. 이마늘은 거대한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길 잃은 아이처럼 처절했다. 남자는 하늘의 어깨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떨며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는 광기에 휩싸인 듯했다. 서연아, 임서연. 정말 너야 살아있었어. 태주는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가져가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20년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 이름, 임서연. 하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보육원 원장님이 술에 취해 가끔 중얼거리던 자신과 동생들을 낳자마자 버렸다는 비정한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분노가 공포를 집어삼켰다. 당신 누구야? 태준의 손이 그녀의 젖은 뺨을 만지려던 바로 그 순간 하늘은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그의 손을 세차게 쳐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빗속에 울렸다. 감히 누굴 만져? 왜 우리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건데? 하늘은 옆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동생 달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언니, 무서워. 저 사람 이상해. 달미가 울먹이며 속삭였다. 하늘에게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저 남자의 눈빛은 방금 전의 사채업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혼란스러웠다. 도망가자. 달미와 하늘은 엎어진 꽃바구니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동생을 끌고 차가운 밤거리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두 자매의 연약한 뒷모습은 순식간에 빗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태주는 맞은 손등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손등이 아픈 것이 아니었다. 20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심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골마 터진 상처가 피를 쏟아내는 듯했다. 그는 멀어지는 두 소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빗물보다 더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저 아이, 임하늘, 그리고 혜성이라는 동생, 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주주총회 따위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20년 만에 나타난 과거의 망령이 그의 견고했던 제국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가 새는 옥탑방의 공기는 가난의 냄새로 축축했다. 구석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서 막내 임혜성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펄펄 끓는 열에 붉어진 뺨과 가쁘게 몰아쉬는 숨소리가 언니들의 심장을 짓눌렀다. 방금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둘째 임별이 젖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낡은 상위에 펼쳤다. 그녀의 입술에서 거친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걸로는 택도 없어. 약값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주 방세도 못 내게 생겼다고. 별의 목소리에는 나이답지 않은 냉소와 지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절망했다. 언니, 아까 그 사람. 옆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던 셋째 임달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운을 뗐다. 하늘은 혜성이의 물수건을 갈아주던 손을 멈칫했다. 이상했어. 꼭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하늘은 아까의 기묘한 만남을 동생들에게 털어놓았다. 자신들의 어머니 이름, 임서연을 불렀던 그 이상한 재벌 회장. 별은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무슨 신데렐라 드라마 찍어. 그냥 돈 많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애 보고 헛소리 한 거겠지. 언니, 쓸데없는 환상 갖지 마. 별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하늘은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지독한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담긴 눈이었다. 왜 하필 엄마 이름을 불렀을까? 그녀는 혜성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방 한구석에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자물쇠도 없는 그저 자신들의 유일한 과거가 담긴 상자였다. 그 안에는 낡은 베넷 저고리 조각과 함께 4개의 작은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하늘은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 거무죽죽하게 변하는 목걸이를 꺼냈다. 그것은 4조각으로 나뉜 눈꽃송이의 한 부분이었다. 뒷면에는 하늘이라는 2글자가 서투르게 새겨져 있었다. 보육원 원장님은 자신들이 버려졌을 때 이 목걸이를 하나씩 쥐고 있었다고 했다. 임서연. 하늘은 목걸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양그룹 펜트하우스. 강태준은 값비싼 위스키 얼음을 흔들며 서재벽에 걸린 그림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민효린 회장의 눈을 피해 유일하게 숨겨둔 임서연의 초상화였다. 20년 전 그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서류철을 들고 조용히 들어섰다. 알아봤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만을, 나이는 20살입니다. 태주는 돌아보지 않고 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내 쌍둥이의 맏이라고 합니다. 임달미, 임별, 그리고 임혜성, 모두 20살 동갑입니다. 혜성이라는 아이는 현재 만성 신부전증 말기로 투병 중이며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합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위스키 잔이 미끄러져 최고급 카펫 위로 떨어졌다. 네. 쌍둥이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초상화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서연아, 네가 감히 나에게. 그는 서연이 자신을 떠나기 직전 임신 초기 증상을 보였던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이를 지웠고 다른 남자의 돈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다. 그 아이들, 어디 출신이지 태준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서울 외곽의 희망의 집이라는 보육원입니다. 20년 전, 갓 태어난 상태로 정문 앞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출생 기록은 김 비서가 말을 흐렸 없습니다. 태주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당장 그 보육원으로 가. 그는 어머니 민 회장에게 이 사실이 들어가기 전에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우연의 일치라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이미 20년 전의 배신과 고통으로 다시 타들어가고 있었다. 희망의 집 원장은 이미 노쇠하여 치매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며 낡은 서류 더미를 뒤적였다. 아, 그 네 쌍둥이 아기들. 기억나지요? 아주 예뻤는데. 부모가 어찌나 매정하던지.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남겨진 건 없었습니까? 아이들을 싼 이불이라도.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출생신고서도, 편지 한 장도. 아, 이거 하나만 빼고.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4개를 꺼냈다. 아이들 베넷 저고리 속에 똑같은 목걸이가 하나씩 들어 있었지요.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목걸이 중 하나를 받아들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제국,
태양그룹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 둔 듯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20년 전 서울과 경기 지역 모든 병원의 출생 기록, 특히 신원미상의 산모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다. 그의 권력은 국가의 전산망조차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태양의 정보팀이 24시간 가동되었다. 수천, 수만 건의 데이터가 필터링되고 삭제된 기록들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태주는 20년 전의 그날, 임서연이 자신을 떠났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역추적했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다. 위스키 잔을 비우는 속도만이 그의 초조함을 대변했다. 그는 20년 전 어머니 민효린 회장이 자신에게 내밀었던 서류를 기억했다. 임서연. 불법 낙태 시술 후 미국으로 출국 후 그 서류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마늘의 얼굴, 그 얼굴은 그 어떤 완벽한 서류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애써 외면해왔다. 이틀 밤낮이 지난 후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보고서를 들고 왔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단서는 뜻밖에도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지금은 폐업하여 형체도 남지 않은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여성 의원이었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철거 직전이었던 건물의 지하 창고에서 기적적으로 파쇄되지 않은 20년 전의 종이 기록 뭉치가 발견된 것이다. 보고서의 제목은 신원 미상 산모, 내 쌍둥이 출산 기록. 태준의 손이 보고서를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종이를 넘겼다. 출산 날짜는 서연이 사라진 직후와 정확히 일치했다. 여아 넷 동시 출산. 산모. 출산 직후 병원에서 무단 이탈. 태준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진료비와 수술비. 4명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비용이 적힌 영수증 사본이었다. 그 시대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그리고 그 거액은 태양그룹이 명의의 수표 한 장으로 완납되어 있었다. 수표의 서명란에 적힌 이름. 그것은 20년 넘게 어머니 민효린 회장을 그림자처럼 보좌해온 지금은 은퇴한 박 실장의 필체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하고 잔인한 기획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작했던 것이다. 어머니, 대체 왜? 그는 주먹으로 마호가니 책상을 내리쳤다. 유리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렸다. 자신을 그룹의 완벽한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가난한 고아였던 임서연을 떼어놓은 것까지는 억지로, 아주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었다. 재벌가의 비정한 생리라고 치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자신의 핏줄, 4명의 손녀딸을 그렇게 비참하게 쓰레기처럼 보육원에 버리다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자 천륜을 거스르는 죄악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 차가운 공포가 스며들었다. 그가 지금껏 이룩한 태양이라는 제국이 실은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 세운 피의 성이었단 말인가. 그는 이마늘의 그 처절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제발 동생이 죽어가요. 자신의 딸이 20년 동안 길바닥에서 꽃을 팔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이들을 지옥에서 꺼내와야 했다. 태주는 김 비서에게 태양의료원에
최고 의료팀과 구급차를 대기시키라 지시하고 어제 그 옥탑방으로 향했다. 화려한 청담동을 벗어나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좁은 달동네 골목. 그의 수제화가 썩은 물이 고인 시멘트 계단을 밟을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었다. 곰팡내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복도를 지나 옥탑에 다다랐다. 문은 경첩이 반쯤 떨어진 채 겨우 붙어 있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태주는 숨이 멎는 듯했다. 어제 빗속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공간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혜성이의 얼굴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벽지를 뒤덮은 검은 곰팡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 구석, 얇은 이불 위에서 혜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리며 문이 활짝 열렸다. 어제 봤던 그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들 여럿을 데리고 왔다. 어라. 돈은 준비 안 하고 웬 낯선 놈팽이를 끌어들였네. 이게 마지막 경고라고 했을 텐데.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방 안을 둘러보더니 혜성이를 보고 비웃었다. 저녀는 곧 죽겠는데야. 죽기 전에 장기라도 팔아서 빚 갚아야지. 그가 혜성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하늘이 비명을 지르며 그 앞을 막아섰다. 안 돼. 내 동생 몸에 손대지 마. 사채업자가 하늘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인연이 감히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비서와 경호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프로였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사채업자들의 비명과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좁은 옥탑방을 가득 메웠다. 하늘과 달미, 별은 겁에 질려 혜성이를 감싸 안고 구석에서 떨었다. 하늘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갑자기 나타난 태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태준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신, 이 사람들이랑 한패야.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 그녀의 눈에는 태준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악당으로 비쳤다. 김 비서가 사채업자들을 제압하고 밖으로 끌어내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태준은 혜성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아이를 덮어주려 했다. 더러운 손 치워요. 만지지 마. 하늘이 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이글거렸다. 혜성이는 이 세상에 남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 누구도, 특히 저 의문스러운 부자 남자가 동생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태주는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지로 삼켰다. 나는 의사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아니, 의사를 데려왔다. 아이를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그 말은 어떤 무게도 갖지 못할 터였다. 그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자신이 평생 해왔던 방식, 즉,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빈칸에 금액을 적기 시작했다. 빚이 얼마라고 했지? 1억이요. 그리고 동생 병원비. 당장 태양그룹 최고 병실로 옮기겠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지만 하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폭력이었다. 그 제안은 하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에 불을 질렀다. 돈, 결국 돈이었군요. 하늘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차갑게 웃었다. 우리 엄마한테도 이랬나요? 돈으로 사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돈으로 똑같은 짓을 하려는 거예요. 그녀는 혜성이를 부축하며 일어섰다. 비록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다. 당신 같은 사람, 돈, 역겨워서 못 받아요.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 별과 달미도 울면서 거들었다. 나가요.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둬요. 그녀의 절규는 혜성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와 뒤섞여 방안을 울렸다. 태주는 수표를 쥔 손을 허공에 든 채 굳어버렸다. 그는 평생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특히 돈으로 하는 제안은 20년 전 서연도 이러했을까? 자신의 어머니가 내민 돈 앞에서 이렇게 절규하며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 쳤을까? 나는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메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그는 겨우 그 말을 뱉어냈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빚 하늘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무슨 빚이요? 사람 인생을 망쳐놓은 빚인가요? 우리 엄마 어디 있는데요? 왜 당신이 엄마 이름을 부르는데 당신이 우리 엄마 죽인 거야? 그녀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태준을 밀치며 문 밖으로 몰아내려 했다. 나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 돈 없어도 우리 혜성이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 살릴 거라고. 그녀는 거의 이성을 잃고 그를 밀어붙였다. 바로 그때였다. 하늘이 그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그녀의 낡은 티셔츠 밖으로 무언가가 툭 튀어나와 희미한 전등빛에 반짝였다. 땀과 눈물에 젖은 거무죽죽하게 변색되는 조각. 태준의 눈이 그것에 고정되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양. 그가 20년 전 가난한 공대생 시절 서연과의 첫눈 오는 날을 기념하며 직접 디자인했던 눈꽃송이의 한 조각. 그는 내 조각을 만들어 자신과 서연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간직하려 했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의 목걸이를 움켜쥐려 손을 뻗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는 이성을 잃은 채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목걸이 조각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하늘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하늘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유품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마저 뺏으려는 거야. 이 미친 사람, 당장 꺼져요. 하늘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낡은 문을 잠가버렸다. 태주는 닫힌 문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하늘. 그는 그 조각에 새겨진 이름을 보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뺨을 맞고 돈으로 모욕을 주려 했으며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회장님, 돌아가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태주는 닫힌 문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의료팀 대기시켜. 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태양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알겠나? 그는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닫힌 옥탑방 문 너머로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임하늘은 혜성이를 끌어안은 채
낡은 문의 등을 기대고 떨었다.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늘이라는 글자,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이었던 그 목걸이를 그 남자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운명의 잔인한 속삭임이었다. 언니? 저 사람, 혹시 엄마를? 달미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하늘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아까의 절박함과는 다른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다. 쾅쾅쾅. 자매들은 비명을 질렀다. 사채업자들이 다시 온 거야. 별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하늘은 혜성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사채업자가 아니었다. 거기 이만울 씨 당장 문 열어 집주인이여. 하늘이 망설이며 문을 열자 단뜩 겁에 질린 집주인 남자가 서 있었. 이봐. 당장 방 빼. 오늘 당장 나가. 별이가 어이없다는 듯 따졌. 아저씨. 미쳤어요. 보증금 뺄 시간은 줘야죠. 집주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다. 나도 몰라. 방금 웬 무서운 양반들이 찾아왔어. 태양그룹 어쩌고 하던데. 당장 너희들을 내쫓지 않으면 이 건물 통째로 밀어버리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는 자매들의 짐을 밖으로 던질 기세였다. 태양그룹. 하늘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강태준. 그 남자가 꾸민 짓이었다. 돈으로 회유하려다 안 되니 이제는 권력으로 자신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 것이다. 자비 없는 포식자. 그것이 하늘이 그에게 내린 결론이었다. 그만두시죠.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집주인을 향해 걸어왔다. 집주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의 얼굴을 마주하자 마푸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갔다. 그 남자는 태준이 아니라 민효린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음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태준은 다시 그 낡은 문 앞에 섰다. 하늘은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이제 만족해요. 돈으로 안 되니까 협박이에요.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고. 차라리 여기서 죽으라고. 태준은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번에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수표책이 아니었다. 잠깐이면 돼. 그는 지갑에서 아주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 알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20년 전 낡은 벤치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임서연의 사진이었다. 그녀의 앳된 얼굴, 장난기 넘치는 눈빛, 그리고 이마늘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얼굴, 윤곽. 하늘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자신이 가져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구야. 별과 달미도 하늘의 등 뒤에서 사진을 훔쳐보며 경악했다. 언니랑 똑같아. 태준의 목소리가 처연하게 잠겨 있었다. 임서연. 네, 어머니 이름이라고 했지.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다. 그의 고백은 옥탑방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그는 경호원이 들고 온 낡은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그의 20년 전 과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냈다. 종이는 이미 누렇게 바래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넘겨 자매들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는 연필로 정교하게 스케치된 눈꽃송이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 달미가 작게 신음했다. 우리가 만난 첫눈을 기념해서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다. 태주는 하늘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가리켰다. 네가 가진 그것, 하늘이라고 새겨진 조각이지.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하늘은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걸? 난 서연이와 약속했으니까.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 조각들을 나눠주기로. 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별이가, 가장 현실적이고 냉소적이었던 별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그냥 우연일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스케치북 옆에 그려진 4개의 한자를 가리켰다. 하늘텐, 달외, 결싱, 해성, 회싱. 하늘, 달, 별, 그리고 해성. 우리의 우주가 될 아이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시간이 멈췄다. 침묵을 깬 것은 달미였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낡은 스웨터 안으로 손을 넣어 목걸이를 꺼냈다. 나도 있어요.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달웰이 새겨진 2번째 조각이 놓여 있었다. 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늘 이 목걸이가 자신들의 불행을 상징하는 족쇄 같아 차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작업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한 손수건에 쌓인 조각을 꺼내 거칠게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딴 거. 3번째 조각. 결싱이었다. 모든 시선이 침대에 누워있는 혜성이에게로 향했다. 혜성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언니들과 낯선 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베개 밑을 더듬었다. 그녀의 작고 앙상한 손이 마지막 조각을 힘겹게 꺼내들었다. 나도? 혜성. 태준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4개의 조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주저앉고 말았다. 20년의 세월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조차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태주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의 조각들을 모았다. 하늘의 조각, 달미의 조각, 별의 조각, 그리고 혜성이의 조각. 그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4개의 금속 조각이 서로의 자리를 찾아갔다. 찰칵. 금속이 맞물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4개의 조각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스케치북 위에 그려진 그 눈꽃송이가 20년 만에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증거였다. 그 어떤 DNA 검사 결과보다도 더 확실하고 운명적인 증거였다. 태주는 완성된 눈꽃송이를 손에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태양그룹의 냉혹한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만에 딸들을 찾은 죄 많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는 혜성이의 침대맡으로 기어가 앙상한 손을 잡으려 했다. 혜성아, 하늘아, 달미야, 별아, 얘들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용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아, 아빠가, 그래서 뭐요?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늘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체념과 경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태주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고요? 하늘은 테이블 위에 눈꽃송이를 거칠게 손으로 쓸어버렸다. 네 개의 목걸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더러운 방바닥으로 흩어졌다. 짝 하는 소리가 마치 태준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울렸다. 목걸이 하나 디자인했다고, 우리 엄마를 사랑했다고 하늘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그게 20년 동안 우리가 겪은 지옥을 보상해줘. 그 사랑이라는 게 당신이 지금껏 누려온 그 화려한 인생의 변명거리가 되냐고. 그녀는 고열로 신음하는 혜성이를 가리켰다. 당신이 그깟 목걸이나 디자인하고 있을 때, 혜성이는 아팠어. 처음 신장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병원비가 없어서 무릎 꿇고 빌고 다닐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했는데. 하늘은 태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갔다. 사채업자들한테 머리채 잡혀서 길바닥에 끌려다닐 때, 굶주려서 쓰레기통 뒤질 때, 당신은 당신의 그 잘난 태양 그룹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았겠지. 그게 아버지야. 그녀의 절규는 20년 동안 골마 터진 원망이었다. 우린 아빠 따위 없어. 20년 동안 없었고, 지금도 필요 없어. 하늘은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 4개를 주워 태준의 가슴팍에 세게 던졌다. 당신의 그 잘난 추억 나부랭이 가지고 당장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 아빠라고 불릴 자격 1초도 없어. 태준은 가슴에 맞고 떨어진 목걸이 조각들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다. 20년 만에 찾은 진실. 그토록 원했던 재회는 가장 끔찍한 거절로 돌아왔다. 20년의 세월이라는 거대한 벽은 그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넘을 수 없을 만큼 높고 견고했다. 그는 딸들 앞에서 철저하게 버려졌다. 강태준이 흩어진 목걸이 조각들 앞에서 망연자실해 서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낡은 옥탑방 문이 지옥의 문처럼 다시 열렸다. 쾅 거대한 소리와 함께 썩은 문짝이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방 안으로 나뒹굴었다. 이번에는 집주인이 아니었다. 아까 김비서에게 제압당했던 그 사채업자의 우두머리였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이 개새끼들이 감히 누굴 건드려. 그는 태준의 경호원들에게 당한 굴욕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했다. 그는 더 많은 패거리를 이끌고 나타났고 그들의 손에는 모두 연장이 들려 있었다. 저놈의 비싼 양복 입은 새끼가 내 놈들 샘물 주냐 좋아. 오늘 아주 싹 다 묻어버려 줄 테니까. 사내들이 닥치는 대로 방 안의 살림살이를 부수기 시작했다. 유일한 밥상이 쪼개지고 낡은 냄비들이 찌그러졌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쳤다. 태주는 반사적으로 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하늘이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오고 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저리 가. 하늘의 절규가 끝나기도 전 덩치 큰 사내 하나가 하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시끄러워. 이년아. 그가 하늘을 방구석으로 내동댕이 치려던 바로 그때였다. 언니. 침대에 누워 신음하던 혜성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혜성은 하늘을 보호하려는 듯 사내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사내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발을 찼다. 이 병신 같은 년이 혜성의 연약한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곰팡이가 쓴 차가운 벽 모서리에 그대로 부딪혔다. 쿵, 둔탁한 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정적. 혜성의 입에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이 새어나가는 소리였다. 아이의 눈이 허공을 향한 채 초점을 잃었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혜성아 안 돼. 혜성아 하늘의 절규가 찢어지는 듯 옥탑방을 울렸다. 그녀는 동생에게 기어갔지만 혜성은 미동도 없었다. 달미와 별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듯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힌 무력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태양의 포식자, 그 자체였다. 김비서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저것들 전부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 단 한 놈도 살려서 내보내지 마. 그의 외침과 동시에 아래층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옥상을 점령했다. 몇 초 만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아비규환의 비명소리가 옥탑방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태주는 그 잔혹한 광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피를 토하고 쓰러진 혜성이에게 달려갔다. 하늘이 눈물과 증오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막아섰다. 내 동생 만지지 마. 당신 손 더러워. 태주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뺨을 스치듯 밀어냈다. 비켜. 이건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혜성이의 작고 차가운 몸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먼지 쌓인 수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옥이 된 옥탑방을 뛰쳐나갔다. 태양의료원의 구급차가 이미 골목 입구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태양의료원의 VIP 병동.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혜성이 한 명에게 매달렸다. 하늘, 달미, 별은 수술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피 묻은 손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옥탑방보다 몇백 배는 더 크고 깨끗한 병원 복도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태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흙먼지가 묻은 값비싼 수트를 입은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몇 시간 후 집도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다. 그의 하얀 가운이 자매들의 희망을 짓밟는 듯했다. 환자는 만성 신부전증 말기입니다. 하늘이 의사를 붙잡고 절규했다. 알아요. 우리도 안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늘 가해진 외부 충격과 극심한 영양실조가 이미 망가진 신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의사는 잔인한 진실을 내뱉었. 앞으로 길어야 2주입니다. 하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별이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다. 얼주. 그녀가 20년간 피눈물로 지켜온 동생의 생명이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을 말했. 유일한 방법은 신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당장 2주 안에 수술을 받지 못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할게요. 하늘이 제일 먼저 소리쳤. 제 신장 주세요. 우린 내 쌍둥이니까 맞을 거예요. 제발. 별과 달미도 울부짖었다. 저도요. 제발 제 걸 가져가 주세요. 즉시 세 자매에 대한 조직 적합성 검사가 진행되었다. 그들은 피를 뽑고 검사를 받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다.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다. 그러나 멜로드라마의 신은 언제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다. 몇 시간 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세 분 모두 해석량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체 반응이. 하늘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이 꺼졌다. 그녀는 복도벽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20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언니였다. 그 모든 과정을 유리벽 너머에서 지켜보던 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그는 의사에게 팔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 같았다. 나를 검사해. 당장. 의사는 당황했지만 태양그룹캐 회장의 명령에 즉각 따를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차가운 체열실 의자에 앉아 복도 끝 중환자실을 바라보았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수많은 줄의 의지에 겨우 숨을 쉬고 있는 작은 생명. 자신의 딸. 그는 20년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다. 그는 국가의 정책도 거대 기업의 운명도 돈으로 바꾸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수조원 재산은 저 작은 생명의 1분 1초를 살 수 없었다. 서연아, 보고 있어.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제발, 신이 있다면 내 모든 걸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를 살릴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아버지 노릇 한 번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고통 속에 잠겨 있을 때였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동정심도 없이 정확하고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민효린 회장이었다. 그녀는 아들이 병원에서 사채업자들과 뒤엉켜 난동을 부렸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등장은 병원 전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검사실에 있는 아들 태준을 차갑게 지나쳐 넋이 나간 채 복도에 주저앉아 있는 하늘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하늘의 피 묻은 옷과 절망에 빠진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가축의 등급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다. 네가 이마누리로구나.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민 회장은 명품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태준이 했던 어설픈 행동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백지 수표 한 장을 찢어 기계적인 동작으로 하늘의 무릎 위로 던졌다. 태준이는 쓸데없는 감상에 빠져 이를 그르쳤더군. 나는 사업가다. 하늘은 멍하니 무릎 위에 떨어진 수표를 바라보았다. 얼마면 되겠니? 민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동생 병원비. 그리고 너희 자매가 평생 먹고 살 돈. 저 병실 안에 아이가 죽든 살든. 그건 너희의 문제다. 이 돈을 받고 내 아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민 회장은 몸을 숙여 하늘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너희는 태준이 인생의 오점이야. 그 애가 20년 전의 낡은 감정에 잠시 흔들리는 것뿐이지. 감히 저 병든 동생을 빌미로 내 아들의 발목을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넌 내 어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네, 어미와 똑같은 짓. 그 말이 하늘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붙어 있었다. 절망으로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지옥불 같은 증오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 여자, 자신의 엄마를 쫓아내고 자신들을 20년간 지옥에 버려둔 장본인. 하늘은 무릎 위에 수표를 집어들었. 그리고 민효린 회장의 얼굴 바로 앞에서 그것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그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민 회장의 얼굴에 뿌렸다. 당신이야말로 꿈도 꾸지 마. 절망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마늘이 찢어진 수표 조각을 민효린 회장의 발치에 뿌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여자의 불꽃 튀는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고 병원 복도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해졌다. 그때 검사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거의 뛰어나오다시피 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검사실에서 막 걸어 나온 강태준 회장과 그 앞을 막아선 민효린 회장, 그리고 증오로 불타는 이마늘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차트 두 장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회장님. 민효린이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란이냐. 당장 저것들을 병원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오직 태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적합합니다.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은 복도 전체를 울렸다. 하늘이 넉나간 목소리로 되물었다. 혜성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당장 수술 일정을 잡으면 혜성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희망.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증오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 있었다. 하늘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신은 얼마나 잔인한가. 자신의 동생을 살릴 유일한 열쇠를 자신의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남자가 쥐고 있다니.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저주였다. 민효린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이 천박한 아이와 아들이 생물학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은 그녀가 20년간 쌓아 올린 성벽에 금이 가는 소리였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회장님 의사는 거의 울먹일 지경이었다. 그는 감히 태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 번째 차트를 내밀었다. 조직 적합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배열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저희가 긴급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교차 진행했습니다. 이건 태준은 기계처럼 차트를 낚아챘다. 그의 시선이 종이 맨 아래 단 한 줄의 문장에 고정되었다. 친부 확률 99, 99,999.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 후에 텅 빈 공허. 그 자체였다. 그는 20년간 의심했지만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망치를 정통으로 맞았다. 그는 하늘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 민효린을 노려보았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낮고 차가웠다. 잠시 저와 얘기 좀 하시죠. 그는 민효린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이거 놔라. 태준아,
지금 저 천한 것들 앞에서 따라오시죠. 태주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사자처럼 어머니를 끌고 복도 끝 병원 이사장실로 사용되는 VIP 응접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즉각 문 앞을 막아섰다. 하늘은 혼란에 빠졌다. 99, 999.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모욕하던 저 노파가 자신의 할머니라고, 그리고 저 남자가 정말로 아버지라고. 그녀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민 회장을 뒤쫓아 달려갔다.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이게 다 무슨.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김 비서가 그녀를 막아섰다. 하지만 하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닫힌 문틈에 귀를 바싹 가져다 댔다. 그녀는 들어야만 했다. 20년간의 지옥이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이게 뭡니까? 방 안에서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탁. 그가 DNA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로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 묻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민효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조작된 거다. 저것들이 네 돈을 노리고. 아니면 임서연. 그 계집이 20년 만에 나타나 꾸민 수작이겠지. 조작. 태준의 고함 소리가 문 밖까지 울렸다. 제 눈으로 직접 본 4개의 목걸이도 조작 입티니까. 20년 전 박 실장이 서명했던 그 병원비 수표도 조작입니까? 모든 출생 기록을 삭제하고 그 작은 산부인과를 폐업시켜버린 것 다 조작입니까?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하늘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말씀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제발, 제발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왜?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왜 그러셨습니까? 말해. 내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손녀들이었단 말입니다. 고요함이 깨졌다. 민효린 회장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냉혹했다. 그래, 내가 했다. 하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태준아, 넌 네가 지금 누리는 이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난 널, 내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오직 뒤틀린 모성애와 잔인한 합리화뿐이었다. 그 계집애, 임서연, 고아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 천박한 것이 내 앞길을 막고 있었다. 난 그저 내 길에 놓인 돌멩이를 치웠을 뿐이다. 돌멩이. 태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서연이는 당신도 좋아했잖아. 좋아해. 그건 내 착각이다민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애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애가 거절했어. 감히 내 제안을. 문 밖의 하늘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가 거절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준이 물었다. 난 내게 그 애가 아이를 지우고
미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 민 회장은 마치 지난 사업 보고서를 읽듯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독한 년은 내 감시를 피해 숨어버렸다. 그리고 기어코 그 아이들을 낳더군. 그 작은 산부인과에서 그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래. 난 네가 그 애 때문에 태양을 포기할까봐 두려웠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병원으로 갔. 민효린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아이는 넷이나 태어났더군. 징그럽게도 산모는 출산 후유증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난 그애 임서연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아이들을 포기하고 영원히 사라져라. 그러면 네 목숨과 아이들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라고. 아. 하늘은 문에 몸을 기대며 무너져 내렸다. 엄마는 자신들을 버린 게 아니었다.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울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 그래서 난 네가 보냈다고 했다. 뭐라고요? 태준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가, 강태준 네가, 아이들은 필요 없고 그 여자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제야 그의 눈빛이 죽더군. 그 애는 돈을 받고 사라진 게 아니야. 내 배신의 절망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친 거다. 아, 아, 태준의 절규가 들려왔다. 난 그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냈다. 네가 절대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에게는 임서연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보고했지. 그 편이 네가 마음을 정리하고 그룹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 모든 것은 널 위한 내 희생이었다. 아들아, 희생. 그 끔찍한 단어가 방안을 맴돌았다. 강태주는 더 이상 서 있지 못했다. 그는 응접실 소파로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어머니, 그의 완벽했던 세계, 그의 태양 제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아이들과 사랑하는 여자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웃기 시작했다. 하, 하하, 하하하. 텅 비고 미쳐버린 영혼이 부서지는 웃음소리였다. 어머니,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 당신은 악마였군. 그의 웃음소리는 문 밖의 하늘에게도 전염되었다. 그녀 역시 웃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도 입은 미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20년 동안 증오했던 부모님. 알고 보니 두 사람 모두 이 거대한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아버지는 속았고 어머니는 버려졌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모든 거짓말의 증거로 태어나 20년간 지옥에서 살아남았다. 모든 원망과 분노의 화살이 단 한 사람. 저 문 안에 할머니라는 괴물에게로 향했다. 하늘아. 그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달미와 별이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웃고 있는 하늘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그 순간 응접실 문이 열렸다. 넋이 나간 태준과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민효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20년의 진실을 모두 알아버린 채 증오와 절망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늘의 텅 빈 눈동자와 마주쳤다. 응접실 문 앞에서
20년의 진실이 만들어낸 세 개의 일그러진 그림자가 마주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 강태준, 모든 것을 파괴한 할머니 민효린,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버린 딸 이마늘. 하늘의 공허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무너진 태준을, 그리고 그 뒤에 선 얼음 같은 민 회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래서 하늘이 마른 입술을 떼었.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 이제 어쩔 건데요. 그녀는 혜성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아이, 당신 딸, 내 동생. 당신 신장이 없으면 2주 안에 죽어. 어쩔 거냐고.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그 안에 깃든 것은 절망이 아닌 무섭도록 차가운 결이었다. 살릴 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무슨 짓 하늘이 다시 비웃었다. 돈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권리. 그녀는 태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20년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우리 아빠가 되고 싶어. 혜성이를 살리고 싶어. 그녀는 태준 뒤에 선 민효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럼 증명해. 하늘아. 달미가 그녀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하늘은 뿌리쳤다. 증명하라고. 당신이 우리 엄마 눈물과 우리 20년 지옥 위에 세운 그 모든 것. 저 여자가 당신 손에 쥐어준 그 태양이라는 제국. 다 버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이자 불가능한 요구였다.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당신도 모든 걸 잃어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바닥까지 떨어져 보라고. 그 여자 손에서 벗어나. 그게 당신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야. 하늘은 스스로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느끼길 바랐을 뿐이다. 그녀는 그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확신했다. 저 수조원의 제국을 포기할 리가. 태준아. 미쳤느냐. 민효린이 아들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저 천한 것의 말에 노란하지 마. 네가 이룬 모든 것이야. 태주는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 혹은 아니오를 넘어선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자의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늘을 지나쳐 복도 끝에 서 있던 김비서에게 향했다. 김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비서.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해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서 3시간 뒤. 김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발표하시려? 내 전 재산 처분에 관해서다. 태준이 말을 잘랐다. 그리고 내 퇴임에 관해서. 회장님. 민효린이 달려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된다. 강태준,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너 혼자만의 회사가 아니야. 이 사회를. 태준은 그림자처럼 어머니를 지나쳤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막으려 하신다면 어머니께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저 기자회견장에서 낱낱이 밝힐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복도에 얼어붙어 있는 세 자매를 돌아보았다. TV를 보고 있어. 그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다. 하늘, 달미,
별은 중환자실 앞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또 다른 속임수, 혹은 자신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쇼일 거라 생각했다. 3시간 뒤, 병실 구석에 걸린 작은 TV 화면이 긴급 속보로 바뀌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 수백 명의 기자들이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단상 위로 강태준 회장이 걸어 나왔. 그의 모습은 재벌 총수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초라했다. 흙먼지가 묻고 구겨진 수트, 빗발, 선, 눈, 면도도 하지 않은 헬쑥한 얼굴. 카메라 플래시가 폭탄처럼 터졌다. 태주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오늘 태양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는 지난 20년간 제 인생 최대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임서연의 이야기,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민효린 회장에 의해 어떻게 그들이 잔인하게 버려졌는지. 제 아이들은 제가 이룩한 태양의 그늘 아래서 지난 20년간 가장 어둡고 차가운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저는 오늘부로 태양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제가 보유한 태양그룹의 모든 지분과 개인 재산 일체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병실 안의 하늘과 별, 달미는 숨을 멈췄다. TV 화면 속에서 태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 재산은 제 첫사랑의 이름을 딴 임서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고아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이미 법적 절차가 끝난 주식 양도 증서였다. 수조 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와도 같은 지분이었다. 그는 그것을 정말로 버렸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TV를 넘어 병실에 있는 하늘에게로 향하는 듯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속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강태준 회장이 아닙니다. 그저 제 딸들의 아버지, 강태준입니다. 그는 마이크에서 물러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머리 위로 폭발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병원 TV 앞에서 별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다. 달미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만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TV 화면을 쓰다듬었다. 화면 속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자신들과 똑같이 기자회견장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 강태준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태양그룹의 황제가 아니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맞춤 정장은 사라지고 그는 낯설고 헐렁한 창백한 하늘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을 올가매던 권력의 갑옷이 벗겨진 지극히 평범하고 무력한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혜성이가 있는 소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아이는 막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해 이동 침대에 눕혀져 있었다. 어제보다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뜨여 있었다. 희미하게 남아 초점이 그를 향했다. 하늘과 달미, 별이 붉게 부은 눈으로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환자복을 입은 태준을 보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증오와 경멸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린 순간 그 힘을 잃었다. 남은 것은 지독한 혼란뿐이었다. 태주는 다른 자매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혜성이에게만 다가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20년 만에 그는 처음으로 딸의 눈높이에서 그녀를 마주했다. 혜성이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기억은 혼미했지만 어제 지옥 같던 옥탑방에서 자신을 안아들고 뛰었던 그 거칠지만 안전했던 품을 기억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자의 눈은 슬퍼 보였다. 혜성이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앙상한 손을 겨우 들어 올렸다. 태주는 숨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손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였다. 혜성이의 파리한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다. 아, 빠. 그것은 공기처럼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태준의 심장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20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리라 상상조차 못했던 그 한마디.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울 수 없었다. 그는 이 아이 앞에서 울 자격이 없었다. 태주는 그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자신의 거친 뺨에 가져다 댔다. 그래, 아빠다. 혜성아.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억눌려 있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송 요원이 침대를 밀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혜성의 침대가 수술실을 향해 멀어졌다. 태준 역시 자신의 이동 침대에 올랐. 간호사가 그를 수술실 구역으로 밀고 가기 시작했다. 복도 모퉁이를 돌기 직전 하늘이 그의 앞을 막아섰. 달미와 별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지만 하늘은 답을 들어야 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증오로 불타지 않았다. 20년의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는 거대한 공허와 혼란으로 채워져 있었다. 왜?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왜 그랬어요? 당신의 모든 것이었잖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당신이라는 호칭을 썼다. 하늘은 되물었다. 신장만 주면 됐잖아요. 당신 아들 아니랄까봐. 아니, 그냥 수술만 하면 우리가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그런데 왜 전부 버린 거냐고.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절박한 질문이었다. 태주는 복도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20년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과 똑같은 고집센 눈을 가진 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그가 입을 열었다. 돈과 권력은 날 괴물로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너희를 내게서 뺏어갔고 20년 동안 너희를 지옥에 살게 했지. 그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부와 명예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의 무섭도록 투명한 눈빛이었다. 이제 와서 내가 또다시 그 돈과 권력으로 너희를 되찾으려 한다면 그건 속죄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는 하늘의 눈동자 깊은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그것들을 이용해서 너희에게 돌아가려는 게 아니야. 그것들을 전부 버려야만 비로소 너희 곁으로 갈 수 있는 출발선에라도 설 수 있으니까. 하늘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그를 시험하고 그가 실패할 것을 확인하며 그를 영원히 증오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하지만 그는 그 불가능한 요구를 속죄의 유일한 길로 받아들인 것이다. 태준이 말을 지난 20년간 난 단 하루도 너희의 아버지였던 적이 그저 태양그룹의 강태준 회장이었을 뿐이지. 그는 자신의 환자복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이건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간호사가 하늘의 어깨를 가볍게 밀며 말했다. 환자분,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늘은 길을 비켜주었다. 태준이 누운 침대가 수술실의 이중문 너머로 사라졌다. 하늘은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자신의 눈꽃송이 목걸이를 심장이 터져라 움켜쥐었다. 2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증오의 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고문처럼 흘러갔다. 수술실 복도에는 2개의 붉은 수술중 램프가 켜져 있었다. 하나는 혜성이를 위한 것, 다른 하나는 태준을 위한 것이었다. 2개의 빛은 나란히 빛나며 마치 그들이 잃어버렸던 20년의 세월을 상징하는 듯 했다. 수술실 내부 2개의 밝은 무영등이 각자의 수술대를 비추고 있었다. 태준의 마취된 얼굴 위로 집도이의 능숙한 손이 움직였다. 신장 적출 준비 완료. 생명을 담은 장기가 조심스럽게 몸에서 분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지난 과오에 대한 유일한 속죄의 증표였다. 차가운 보관함에 담긴 신장은 옆방 혜성이의 수술실로 급히 옮겨졌다. 혜성이의 작고 연약한 몸이 거대한 수술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소아외과 최고의 권위자가 신장을 받아들고 혜성이의 몸에 새로운 생명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복도 밖 달미는 별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평생을 다해 기도했다. 현실주의자였던 별조차 2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댈 곳이 필요했다. 하늘은 그들과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저 닫힌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바닥은 목걸이를 너무 세게 쥔 탓에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20년의 증오와 방금 태어난 이름 모를 이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수술은 6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혜성이의 수술실 램프가 깜빡이더니 안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 혈압 급강하, 쇼크 반응입니다. 하늘의 심장이 멎었다. 혜성아, 그녀가 문으로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안 돼. 제발. 이렇게는 안 돼. 하늘이 문을 두드리며 절규했다. 달미와 별도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수술실 안은 전쟁터였다. 제세동기 준비 클램프 의사들의 고함이 오갔다. 혜성이의 작은 심장이 아버지의 신장을 거부하려는 듯 위태롭게 떨고 있었다. 바로 옆방. 태준의 수술은 이미 끝나고 봉합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마취 속에 잠겨 있었다. 혈류 재개 다시 시도한다. 혜성이의 집도이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모든 팀원이 숨을 죽였다. 모니터의 붉은 경고음이
천천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잡았다. 안정됐습니다. 집도이의 안도에 찬 한숨 소리가 마스크 안에서 울려 퍼졌다. 새로운 신장이 혜성이의 몸 안에서 힘차게 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적이었다. 그리고 다시 영원 같은 몇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두 개의 수술 중 램프가 동시에 꺼졌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하늘, 달미, 별이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혜성이는, 혜성이는요. 의사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수술은 성공입니다. 세 자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20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혜성이는 회복 중입니다. 새 신장이 아주 건강하게 제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바닥에 앉아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은 강태준 씨는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하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증자 역시 안정적입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두 분 다 무사하십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왜 우는지 몰랐다. 혜성이가 살았다는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린 그 남자가 무사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버지라는 이름의 그 낯선 남자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되어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왔다. 시간은 상처 입은 영혼을 천천히 감싸 안으며 흘러갔다. 수술실의 붉은 램프가 꺼진 지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지독했던 여름의 폭우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배경은 더 이상 수조원짜리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도 곰팡내 진동하던 절망의 옥탑방도 아니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2층 집이었다. 한때 태양의 황제였던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남겨둔 유일한 안식처였다. 집안에는 비싼 가구 대신 따뜻한 햇살과 서툰 웃음소리가 채워지고 있었다. 정원 한쪽 앵두나무 그늘 아래서 혜성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 아니었다. 두 뺨은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놀랍도록 그림의 소질을 보였다. 20년 전 강태준이 그렸던 임서연의 초상화처럼. 와, 혜성이, 이거 정말 네가 그린 거야. 셋째, 달미가 흙이 묻은 앞치마를 닦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집 근처 상가에 작은 꽃집을 차렸다. 달미의 꽃방. 그것은 그녀의 평생 소원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장 예쁜 꽃을 골라 집안을 장식했다. 그럼 나중에 아빠보다 더 잘 그릴 거야. 혜성이가 자랑스럽게 웃었다. 아빠라는 단어가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은 후 잃어버렸던 20년의 유년기를 한꺼번에 보내는 듯했다. 2층 창문으로 둘째 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미야, 나 경영학 원론 레포트 좀 도와줘. 숫자가 하나도 안 맞잖아. 별은 복학했다. 그녀는 태양그룹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경영학을 택했다. 그녀는 여전히 깐깐했지만 그가시 돋친 말 속에는 이제 원망 대신
미래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리의 중심, 주방. 그곳에는 가장 어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 뜨거워. 강태준이 서툰 칼질을 하다가 손을 베일 뻔했다. 한때 수조원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에는 어울리지 않는 노란색 고무장갑과 곰팡내, 나는 옥탑방에서 가져온 낡은 앞치마가 둘러져 있었다. 그는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남자는 지금 미역국 하나를 제대로 끓이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급격히 늙어 보였지만 깊게 팬 주름살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미소는 그가 45년 평생 지어본 적 없는 진짜 행복이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습니다. 마디 하늘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임서연 재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돕는 일에서 자신을 올감했던 20년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섰다. 태준이 간장을 쏟으며 허둥대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은 혜성이가 퇴원하고 처음 맞는 진짜 생일이었다. 태준은 딸에게 아빠가 끓여주는 천미역국을 선물하고 싶어 아침부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하늘은 그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여전히 서툴렀고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는 척하며 태준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빠. 태준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하늘은 아직도 그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오늘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찬장을 가리켰다. 소금은 거기 있잖아요. 태준은 딸의 무심한 듯 다정한 지적에 17살 소년처럼 얼굴을 붉혔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민효린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그룹의 총수가 아니었다. 모든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그녀는 그저 늙고 지친 한 명의 노파였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4명의 손녀딸과 앞치마를 두른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오만했던 고개를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숙였다. 내가 다 망쳤다.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서 하늘이 민효린의 손에 들린 앨범을 보았다. 앨범 표지에는 서연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하늘은 조용히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저녁 다 되어가요.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6명의 가족이 둘러앉았다. 어색했지만 누구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태준이 끓인 맛은 없지만 정성이 담긴 미역국이 각자의 그릇에 담겼다. 그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거실 벽날 로이. 4개의 눈꽃송이 목걸이가 하나의 완벽한 꽃이 되어 작은 유리 액자 안에 담겨 있었다. 20년 동안 흩어져 있던 4개의 별이 마침내 서로의 자리를 찾아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폭풍 우치던 밤과는 정반대로 눈부시게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언덕이 잘 가꾸어진 잔디밭에는 임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비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앞에
5 사람이 서 있었다. 강태준, 그리고 하늘, 달미, 별, 혜성.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지 않았다. 시간은 가장 날카로웠던 증오의 모서리를 둥글게 마모시켰다. 각자의 손에 들린 하얀 국화꽃이 차례로 비석 앞에 놓였다. 달미는 자신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가장 예쁘게 핀 꽃을 가져왔다. 별은 1등을 한 성적표, 사본을 작은 돌멩이로 눌러두었다. 그리고 혜성, 아이는 자신이 그린 스케치북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림 속에는 6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빠, 4명의 언니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얼굴. 혜성이가 상상해서 그린 하늘과 꼭 닮은 미소를 짓고 있는 임서연의 모습이었다. 엄마, 저 혜성이에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태주는 그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1년 사이 그는 더 늙었지만 그의 눈은 20년 전 서연을 사랑했던 그 청년의 눈처럼 맑아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태양의 회장이 아니었기에 비로소 진짜 태양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비석을 손으로 쓸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때 하늘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에 찬 소녀가 아니었다. 임서연 재단을 이끌며 그녀는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회한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빠, 그녀가 불렀다. 엄마도 지금 우리 보고 웃고 계실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얻게 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 그는 하늘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 너희 엄마는 분명 너희를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그들은 다시 삶으로 돌아왔다. 강태주는 자신의 모든 경영 노하우를 임서연 재단의 지원을 받는 작은 사회적 기업들을 위해 쏟아부었다. 그는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잃었지만 내 딸이라는 4개의 따뜻한 우주를 얻었다. 달미의 꽃집은 동네 명물이 되었다. 별은 수석으로 졸업한 뒤 재단에 들어가 하늘의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 주었다. 혜성이는 자신의 첫 번째 작은 그림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그녀는 20년간 자신들을 짓눌렀던 어둠 속에서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웠다. 가끔 그 작은 2층 집에는 민효린 여사가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서툴렀고 용서를 구하는 법도 제대로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꼬박꼬박 혜성이의 병원 검진에 동행했고 별의 등록금을 몰래 내주려다 들키기도 했다. 얼어붙었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빗속의 4개의 별이었다. 지독한 폭우 속에서 태어났기에 그 존재조차 희미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어둠이 걷힌 지금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을 비추는 것은 거대한 기업, 태양의 인공적인 빛이 아니었다. 서로를 보듬는 가족이라는 진짜 태양의 온기였다. 시청자 여러분, 강태준과 빗속의 4개의 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눈물의 여정이었고
처절한 후회였으며 명예를 돌보지 않은 숭고한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돈과 지위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직 가족의 사랑만이 비록 뒤늦게 찾아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지라도 삶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강태준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년이나 지속된 상처라 할지라도 용서를 위한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